1,000원이라고 했잖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세상은 변했어. 이제 내가 지킬 거야. 은장도 왜 저 여자가 목에 걸고 있지? 시장통 한복판. 욕설이 섞인 할머니의 거친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국밥솥에서 김이 펄펄 오르던 순간 할머니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TV 화면 속 청담동 재벌가 며느리의 목에 걸린 장신구 하나. 반쪽짜리 은장도. 그건 25년 전 할머니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에게 직접 걸어줬던 물건이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시장 상인들은 그날을 기억합니다. 평생 욕으로 장사하던 그 할머니가 국밥 국자를 떨어뜨리고 TV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날을. 그 은장도에는 아무나 모르는 흠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젊은 날 딸 손을 잡고 뛰다 문턱에 부딪혀 생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국. 할머니는 그 흠집을 평생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국밥 장사를 일찍 접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고아원에 기부하려고 봉투까지 만들어둔 돈을 그대로 들고 집에 돌아와 TV를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그 재벌가 며느리. 웃지 않습니다. 말수가 없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옆에서는 그림자처럼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씨만 받아오면 되는 며느리래. 애 낳기 전까진 사람 취급도 안 한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25년 전 딸은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가출 가능성 큽니다. 사망 흔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망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시신도 없이, 묘지도 없이. 할머니는 그날부터 살아있는 사람처럼 딸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청담동 대저택에서 살아있는데도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다면? 할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에서 전화를 돌렸습니다. 형님 나요. 이모 오늘 저녁 시간 돼요? 쌀가게 사장, 횟집 사장, 정육점 사장 다 불러요. 시장통에서 30년을 장사한 사람. 사람을 부르는 법을 알고 소문을 움직이는 법을 알고 버티는 법을 아는 여자. 그날 밤 시장 상인연합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재벌이라고? 우리가 못 흔들 줄 알아?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내 딸이 거기 있다면 난 국밥집 할머니로 끝나지 않아. 저 집안 시장 바닥에서부터 뒤집어 놓을 거야. 그리고 다음 날 청담동 재벌가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장발 사건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은장도는 왜 반쪽이었을까요? 그 재벌가 며느리는 정말 죽은 줄 알았던 딸일까요? 그리고 시장통 할머니가 재벌가를 흔들기 위해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돈도 힘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장이 움직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비린내 섞인 바람, 기름 튀는 소리, 욕설과 웃음이 뒤엉킨 그곳. 아이고 비켜라 비켜. 국밥 다 됐다 뜨거워. 욕을 달고 사는 할머니는 오늘도 국밥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고 아무 일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국밥 국자를 들고 있던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청담동 대한민국 재벌가 며느리 인터뷰.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할머니의 시선은 얼굴이 아니라 목으로 향했습니다. 저거 여자의 목에 걸린 장신구. 은장도. 그것도 반쪽짜리 은장도. 할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국밥솥에서 김이 넘쳐 흘렀지만 할머니는 불도 끄지 못한 채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은장도에는 아무도 모르는 자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왼쪽 끝 살짝 찍힌 흠집. 25년 전. 비 오는 날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뛰다. 문턱에 부딪혀 생긴 상처. 그날 딸은 울었고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괜찮다. 이 흠집이 너 지켜줄 기다. 그 은장도는 세상에 단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담동 재벌가 며느리의 목에 그게 걸려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 딸은.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딸은 25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아이였습니다. 사라졌고 연락이 끊겼고 어느 날 갑자기 사망 처리되어 있던 아이. 시신도 없고 묘지도 없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살아있는 딸의 제사를 해마다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TV 속 여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말도 없었고 시어머니 옆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자 자막이 흘렀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아직 아이 없어. 시장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아직 애가 없대. 그래서 구박 심하다더라. 씨만 받으면 된다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씨바지.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국밥 장사를 접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고아원에 기부하려고 봉투까지 만들어둔 돈, 그 돈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 TV를 다시 켰습니다. 다시 봐도 은장도는 같았습니다. 흠집도 빛도 각도도. 만약에 저게 내 딸이라면. 그날 밤 할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나요. 오늘 장사 끝나고 시간 돼요? 쌀가게 정육점 횟집 다 불러요. 시장에서 30년을 버틴 여자. 사람이 어디서 모이고 소문이 어디서 터지고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너무 잘 아는 여자. 그날 밤 시장 상인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다면 난 가만 안 있어. 청담동이든 재벌이든 상관없어. 시장은 사람으로 움직이는 기다. 그리고 그날 청담동 재벌가는 아직 몰랐습니다. 국밥 냄새 나는 시장에서 이미 자기 집안을 뒤흔들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 이 은장도는 왜 반쪽일까요? 그 재벌가 며느리는 정말 죽은 줄 알았던 딸일까요? 그리고 시장통 욕쟁이 할머니는 이 싸움을 어디까지 끌고 갈까요? 이제 시장이 움직입니다. 나는 시장에서 국밥을 판 지 30해가 넘었다. 사람들은 나를 욕쟁이 할머니라고 불렀다. 처음엔 억울했다. 내가 원래 욕을 좋아해서 욕을 하는 줄 아는 모양이었다. 아니다. 시장에서 욕은 방패였다. 착하게 말하면 만만하게 보고 얌전하게 있으면 덤터기를 씌웠다. 특히 여자 혼자 장사하면 더했다. 그래서 나는 먼저 소리를 질렀고 먼저 쏘아붙였다. 그래야 내 자리를 지켰다. 그래야 내 손이 덜 떨었다. 내 인생은 한 번 크게 꺾였다. 25해 전 딸이 사라진 날부터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남은 삶을 찾는 사람으로 살았다. 경찰서는 내 발바닥보다 더 달았고 전단지는 내 손가락 지문을 다 닳게 만들었다. 애를 찾는 일은 영화처럼 단서가 딱딱 떨어지지 않는다. 전화는 끊기고 목격담은 엇갈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아닙니다. 라는 말만 돌아온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기분이 들었다. 세상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말했지만 그 시간이라는 놈이 내 딸을 돌려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은 사망 처리가 되어 있었다. 시신도 없었다. 장례도 없었다. 묘도 없었다. 그냥 서류 한 장으로 끝났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나는 내 손목이 꺾이는 느낌을 받았다. 내 아이는 어디에도 없는데 세상은 내 아이를 이미 끝낸 거였다. 나는 그날부터 딸 제사를 지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아이의 제사를 지내는 게 말이 되냐고 누군가는 내게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의심으로는 하루도 못 버틴다. 죽었다고 생각해야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내 딸은 내 머릿속에서 죽었다. 내 가슴 속에서 매년 다시 죽었다.
그 후로 나는 시장에서 살았다. 국밥솥이 내 집이었다. 김이 내 숨이었다. 뜨거운 뼈 국물이 내 눈물을 대신했다. 새벽 4시에 나와 불을 지피고 손님이 몰리면 욕을 섞어가며 주문을 받고 빈자리가 생기면 걸레로 바닥을 닦았다. 그렇게 하루를 쪼개고 쪼개다 보면 밤이 왔다. 밤이 오면 더 조용했다. 시장 소음이 사라지면 딸 생각이 크게 들렸다. 그때마다 나는 일부러 더 피곤하게 살았다. 생각할 틈이 없게. 그런데 내가 버틴 이유는 하나였다. 돈. 나는 돈을 모았다. 남들처럼 노후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기부였다. 내가 모은 돈으로 고아원에 밥을 보내고 싶었다. 딸을 잃고 나서야 알았다. 세상에는 사라져도 아무도 못 찾는 아이가 너무 많다는 걸. 딸을 못 찾은 죄책감이 내 삶을 쥐고 흔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 죄책감을 다른 아이들로라도 갚고 싶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국밥 팔아 모은 돈뿐이었다. 큰 돈은 아니어도 내 인생이 담긴 돈이었다. 그날도 나는 평소처럼 장사하고 있었다. 그날이 특별해 보이지 않았던 게 더 잔인했다. 손님들은 할머니 오늘도 맛있네 하며 국물을 들이켰고 나는 그래 빨리 먹고 가라 하며 퉁명스럽게 받았다. 일상이었다. 그렇게 평범한 날은 갑자기 무너진다. 사람 인생이 그렇다. 점심시간이 살짝 꺾일 무렵이었다. 가게 한쪽에 켜둔 TV에서 뉴스가 나왔다. 청담동 재벌가 며느리 인터뷰. 나는 그런 뉴스에 관심이 없었다. 나랑 다른 세상 이야기였다. 그런데 화면이 며느리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내 시선이 얼굴이 아니라 목으로 내려갔다. 목에 걸린 장신구 하나가 보였다. 은장도였다. 그것도 반쪽짜리. 나는 국자를 든 채로 그대로 굳었다. 심장이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은장도 끝에 흠집이 보였다. 딱 그 자리. 딱 그 깊이. 내가 모르는 흠집이 아니었다. 25해 전 비 오는 날 딸 손을 잡고 뛰다가 문턱에 부딪혀 생긴 흠집이었다. 나는 그날 딸에게 말했었다. 이 흠집이 너 지켜줄 기다. 그 말을 하고 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 장면이 그대로 떠올랐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몸이 먼저 반응했다.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다. 금속 소리가 시장 소음 속에서도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는 TV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여자는 웃지 않았다. 말이 적었다. 고개를 늘 숙였다. 시어머니 옆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화면 아래 자막이 흘렀다. 아직 아이 없어. 그 짧은 문장이 내 속을 후벼 팠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웅성거렸다. 씨만 받으면 된다더라. 그 말이 칼처럼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알았다. 내가 모은 기부금 봉투가 오늘은 열리지 못하겠구나. 오늘부터 나는 돈을 주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찾으러 가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리고 그 순간 내 삶은 다시 꺾였다. 이번엔 내가 꺾을 차례였다. 나는 TV 화면을 똑바로 보며 숨을 삼켰다. 설마 내 딸이 저 집에? 그날 밤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울면 판단이 흐려진다. 25해를 버티며 배운 게 있다면 감정은 밤에 혼자 있을 때만 꺼내야 한다는 거였다. 낮에는 계산해야 했다. 내가 본 게 진짜인지 미친 착각인지 아니면 세상이 나를 한 번 더 시험하는 건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TV를 다시 켰다. 리모컨을 잡은 손이 떨렸지만 채널은 정확히 눌렀다. 낮에 봤던 뉴스 클립이 다시 나왔다. 나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다. 얼굴, 표정, 몸짓. 그리고 다시 목. 은장도. 반쪽. 흠집. 아무리 봐도 같았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정확했다. 세상엔 비슷한 물건이 많지만 기억까지 똑같을 수는 없다. 특히 어미의 기억은 그렇다. 내 딸에게 내가 해준 물건은 내 몸 일부처럼 각인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딸의 어린 얼굴과 TV 속 여자의 굳은 표정이 겹쳐졌다. 머릿속에서 질문이 떠나질 않았다. 왜 반쪽일까? 왜 하필 지금일까? 왜 저 집일까? 질문은 꼬리를 물고 늘어졌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만약 저 여자가 내 딸이라면 저 집은 내 딸을 사람으로 살게 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화면 속 그녀는 살아 있었지만 숨 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시장에 나왔다. 불을 켜고 솥을 올리고 국물을 끓였다.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지만 머리는 딴 데가 있었다. 장사가 시작되자 나는 일부러 길을 열었다. 시장은 소문이 가장 빠른 곳이다. 특히 남의 집 이야기, 재벌가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같은 건 순식간에 퍼진다. 나는 말을 아꼈다. 질문도 하지 않았다. 대신 들었다. 사람들이 무심코 흘리는 말들을 하나하나 모았다. 청담동 재벌가, 며느리, 아이 없음, 시어머니 심함, 집안 행사에서 늘 뒤로 밀림. 그 말들은 따로 놓고 보면 흔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은장도와 함께 떠올리면 다른 그림이 됐다. 나는 장사 중간중간 은근슬쩍 TV 화면을 힐끗거렸다. 다시 한번 그 며느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였다. 그 여자의 눈에는 익숙한 기색이 있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참고 사는 사람의 눈. 내 딸이 어릴 때 나한테 혼날 때 짓던 그 눈과 닮아 있었다. 억울해도 울지 않고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너무 일찍 배운 아이의 눈이었다. 점심 장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국밥을 퍼주다 말고 잠시 멍해졌다. 만약 내 딸이 살아있다면 나는 지난 25해 동안 제사를 지내며 무슨 짓을 한 걸까? 살아있는 아이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보낸 세월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동시에 분노가 올라왔다. 누군가가 내 딸을 데려가 놓고 내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내 딸을 다른 인생에 끼워 넣고 이름도 과거도 지워버렸다면, 그건 사고가 아니라 범죄였다. 나는 그날 장사를 일찍 접었다. 국밥 솥을 닦으면서도 마음이 급해졌다.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무작정 청담동으로 갈 수는 없었다. 저 집은 내 국밥집과 다르다. 문 앞에서 소리 지른다고 열리는 곳이 아니다. 증거가 필요했다. 확신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내가 틀렸을 가능성도 배제해야 했다. 잘못된 희망은 사람을 더 깊이 무너뜨린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딸과 관련된 것들을 넣어둔 상자였다. 사진 몇 장, 낡은 옷 조각, 그리고 은장도 반쪽의 다른 쪽. 딸에게 걸어준 건 반쪽이었다. 나머지 반쪽은 언젠가 다시 만나면 맞춰보자고 내가 가지고 있었다. 은장도를 손에 올려놓는 순간 손바닥이 화끈거렸다. 흠집, 위치, 결, 무게. 기억은 틀리지 않았다. 저 TV 속 은장도와 맞닿을 수 있는 물건은 이 세상에 이거 말고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기부 봉투를 찢었다. 봉투 속 돈을 하나하나 꺼내며 생각했다. 이 돈은 오늘 쓸 돈이 아니다. 오늘은 밥을 주는 날이 아니라 진실을 사는 날이다. 나는 결심했다. 이 싸움은 혼자 하면 안 된다. 혼자 했다가 틀리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사람을 모아야 했다. 내가 평생 장사하며 쌓아온 시장에 힘을 써야 했다.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아무 말도 꾸미지 않았다.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다. 다만 한 가지씩만 말했다. 확인해야 할 게 있다. 은장도다. 청담동이다. 그 말만으로도 사람들은 알아들었다. 시장 사람들은 계산이 빠르다. 냄새를 맡는다. 일이 커질지 아닌지. 내가 괜히 소란 떠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은장도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직은 묻지 않겠다. 아직은 들추지 않겠다. 대신 한 걸음씩 가겠다. 확인하고 모으고 준비하겠다. 다음 단계는 사람을 움직이는 일이었다. 나는 시장에서 30년을 살았다. 사람들은 시장을 시끄러운 곳, 거친 곳이라고 하지만 실은 여기가 제일 정확하다. 거짓말은 오래 못 버티고 진짜는 금방 냄새가 난다. 사람의 사정도 그렇고 일의 방향도 그렇다. 나는 그 감각으로 밥을 벌어먹었다. 전화를 돌린 건 그날 밤이었다. 아무한테나 건 게 아니었다. 돈 많은 사람도 말 많은 사람도 아니었다. 위급할 때 움직이는 사람들. 평소엔 조용하지만 한번 움직이면 판을 바꾸는 사람들. 쌀가게 사장, 정육점 사장, 새벽시장 물건 떼오는 트럭 기사, 도매상 아줌마. 다들 내 얼굴을 알고 내 성질을 안다. 괜히 일을 벌릴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 나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어떤 사람인지로 말을 대신했다. 확인해야 할 게 있다. 사람 하나 인생이 달렸다. 헛소리면 내가 장사 접겠다. 그 말이면 충분했다. 시장에서는 약속이 문서보다 세다.
내가 저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이었다. 다음 날 새벽 국밥집 문을 열자 평소보다 사람들이 일찍 왔다. 국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괜히 떠들면 일이 새어나간다. 다들 밥을 먹는 척, 국물을 마시는 척 하면서 눈으로만 신호를 주고받았다. 나는 일부러 평소처럼 욕을 섞어 장사를 했다. 바깥에서 보면 아무 일 없는 아침이었다. 그날부터 시장 안에서 작은 확인들이 시작됐다. 청담동 재벌가 며느리, 이름, 출신, 혼인전 기록. 공식적인 건 다 막혀 있었다. 하지만 비공식적인 길은 있었다. 납품 기사, 백화점 직원, 행사 스태프. 시장 사람들은 이런 연결고리를 알고 있었다. 돈으로는 못 사는 정보들이었다. 나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나서면 흔적이 남는다. 대신 사람을 통해 들었다. 흘러오는 말들을 맞춰봤다. 며느리는 결혼 전 기록이 거의 없다는 말이 먼저 나왔다. 가족관계가 단순하다는 말, 과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말, 사진도 많지 않다는 말. 하나하나 보면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모아놓으니 이상했다. 사람은 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숨긴다. 숨기는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마음이 급해질 때마다 스스로를 눌렀다. 지금은 확인의 단계였다. 흥분하면 틀린다. 딸을 잃은 날처럼 판단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더 바쁘게 움직였다. 국밥을 더 팔고 더 욕을 하고 더 웃었다. 내 속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 와중에도 TV는 계속 틀어두었다. 청담동 집안 소식이 나올 때마다 나는 목부터 봤다. 은장도는 늘 같은 자리에 있었다. 어떤 날은 더 깊숙이 숨겨진 것처럼 보였고 어떤 날은 일부러 드러낸 것처럼 보였다. 그 모습이 오히려 불안했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물건이 아니라 떼어낼 수 없는 표식처럼 느껴졌다. 며느리에 대한 소문도 달라졌다. 아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분위기가 싸해진다는 말. 집안 어른들 앞에서 말 한마디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 외출도 자유롭지 않다는 말. 그 말들을 들을수록 내 가슴은 단단해졌다. 만약 내 딸이 맞다면 나는 이미 너무 늦게 왔다.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확신은 작은 계기에서 왔다. 시장에서 장사하던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 그 집 며느리 시장에 한 번 왔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장이 크게 뛰었지만 얼굴은 그대로였다. 그 여자는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못 알아봤대요. 너무 말이 없어서. 근데 목에 은장도 하고 있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계산을 끝냈다. 이건 TV 속 이미지가 아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내 딸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 하지만 아직은 확정이 아니었다. 나는 더 큰 판이 필요했다. 시장 안에서만 도는 정보로는 저 집안을 흔들 수 없다. 그날 밤 나는 기부금 대신 다른 봉투를 만들었다. 봉투 위에 아무 글자도 쓰지 않았다. 안에 든 건 돈이 아니라 각오였다. 이 싸움은 길어질 거였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끝이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버티기로 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자리에서 장사하고 같은 사람들과 밥을 먹는다. 흔들리지 않는 일상이야말로 가장 큰 위장이다. 나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딸을 찾는 일이 아니다. 내 딸이 어떤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를 밝히는 일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다. 다음 단계는 더 위험했다. 이제는 그 집 가까이로 가야 했다. 청담동으로 간 건 계획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확인이 쌓였다고 해서 길이 저절로 열리지는 않는다. 시장에서 통하던 방식은 거기서 통하지 않는다. 청담동은 소리 없는 동네다. 욕도 고함도 사정도 들리지 않는 곳. 대신 눈빛과 서류, 규칙이 사람을 가른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더 조심했다. 처음엔 멀리서 봤다. 직접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담장 밖에서 건물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동선을 눈에 익혔다. 몇 시에 차가 들어오고 몇 시에 나가는지. 누가 문 앞에서 서 있고 누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지. 청담동은 겉으론 조용하지만 반복이 있다. 반복은 틈이다. 며느리는 늘 같은 시간에 나왔다. 같은 차, 같은 자리, 같은 경로. 혼자가 아니었다.
늘 누군가와 함께였고 늘 누군가의 시선 안에 있었다. 자유롭게 걷는 사람이 아니라 허락된 동선 안에서만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모습이 내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저건 며느리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었다. 나는 그 동네에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있었다. 욕쟁이 할머니도 시장 상인도 아니었다. 그냥 나이든 여자 하나였다. 청담동은 그런 사람을 투명하게 만든다. 나는 그 투명함을 이용했다. 벤치에 앉아 쉬는 척했고 건물 안내판을 보는 척했다. 내 시선은 언제나 며느리의 목으로 향했다. 은장도는 빠지지 않았다. 어떤 날은 5단으로 숨겨졌고 어떤 날은 더 반짝였다. 마치 누군가에게 떼어낼 수 없다는 걸 보여주듯이. 확신은 점점 단단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다. 만약 내 딸이 맞다면 나는 저 집을 적으로 돌려야 한다. 그건 시장 바닥에서 싸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저 집은 조용히 사람을 밀어낸다. 흔적도 없이 말도 없이. 그래서 나는 더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서두르면 저 집이 먼저 알아챈다. 며느리가 외출한 날 나는 그 근처를 오래 맴돌았다. 그녀가 들어간 곳 나오는 곳 머무는 시간. 그 모든 걸 눈에 담았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건 하나였다. 그녀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건 누군가에게 길러진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끌려온 사람의 태도였다. 그날 나는 아주 짧은 순간을 봤다. 차 문이 닫히기 전 며느리가 손을 올려 은장도를 만지는 장면. 무의식적인 동작이었다. 불안할 때 습관처럼 만지는 물건. 내 딸도 어릴 때 그랬다. 겁이 나면 은장도를 꼭 쥐었다. 그걸 보고 나는 숨이 막혔다. 더는 부정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다. 슬픔도 그리움도 아니었다. 빼앗겼다는 분노였다. 내 딸의 과거와 이름과 선택권을 통째로 가져간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든 구조에 대한 분노. 청담동은 깨끗해 보였지만 그 안은 시장보다 더 잔인했다. 그날 밤 나는 결심을 하나 더 했다. 이제는 밖에서 보는 단계가 끝났다.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만들어야 했다. 혼자서는 안 된다. 증거만으로도 안 된다. 사람들이 알아보게 만들어야 한다. 시장이 움직일 차례였다. 시장은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는다. 소리 없이 티 나지 않게 하지만 분명한 방향으로 간다. 나는 그 흐름을 믿었다. 청담동처럼 보이지 않게 밀어내는 곳과 달리 시장은 보이지 않게 파고든다. 나는 그 방식으로만 살아남아 왔다. 먼저 사람을 정리했다. 누가 앞에 나서고 누가 뒤에서 받칠지. 누가 말하고 누가 침묵할지. 시장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가 있다. 나는 그 자리를 바꾸지 않았다. 바꾸면 균열이 생긴다. 균열은 상대에게 기회를 준다. 그래서 평소처럼 장사했고 평소처럼 욕했고 평소처럼 웃었다. 다만 눈빛만 달라졌다. 그 다음은 길이었다. 청담동으로 들어가는 공식적인 길은 막혀 있다. 대신 물건이 오가는 길은 열려 있다. 식자재, 꽃, 세탁물, 행사, 장비. 그 길에는 늘 사람이 있고 사람은 늘 말을 흘린다. 나는 직접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관계가 생기고 기록이 남는다. 대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흘려보냈다. 요즘 청담 쪽 행사 많다더라. 거긴 까다롭다며. 그러면 말이 돌아왔다. 조각처럼. 며느리의 위치가 점점 선명해졌다. 집 안에서의 위치, 말의 무게, 존재의 크기. 누구 앞에서 말을 아끼는지, 누구 앞에서는 더 작아지는지. 그건 가정이 아니라 구조였다. 나는 그 구조를 이해했다. 저 집은 며느리를 가족으로 들인 게 아니라 기능으로 들였다. 기능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은 사라질 수 있는 구조였다. 확신은 증거로 굳어졌다. 직접적인 물증은 아직 없었다. 대신 간접 증거들이 줄을 이었다. 결혼 전 기록의 공백, 갑작스러운 혼인, 빠른 성씨 변경, 과거 인맥의 단절. 이런 건 우연이 아니다. 한두 개면 우연일 수 있지만 이렇게 겹치면 설계다. 나는 설계자를 떠올렸다. 누가 이 집안을 이렇게 관리하는지. 며느리보다 더 위에서 판을 짜는 사람. 보이지 않지만 모든 걸 쥐고 있는 사람. 그 즈음 시장에 묘한 기류가 돌기 시작했다. 청담동 납품 쪽에서 작은 마찰이 생겼다. 이유는 사소했다.
일정 변경, 결제 지연, 책임 전가.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안다. 이런 마찰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누군가 불편해졌다는 신호다. 나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우리가 움직인 걸 저쪽도 느끼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은장도를 다시 꺼냈다. 반쪽짜리 은장도를 손에 쥐고 오래 앉아 있었다. 이 물건은 증거이자 약점이었다. 잘못 쓰면 칼날이 나를 향한다. 그래서 아직은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준비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꺼낼지. 그 순간이 오면 되돌릴 수 없다. 나는 그 무게를 알고 있었다. 며칠 뒤 결정적인 말이 하나 더 들어왔다. 청담동 집안에 큰 행사가 잡혔다는 소식이었다.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며느리도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자리.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날짜를 적었다. 이건 기회였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준비된 우연. 나는 시장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이제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움직일 때였다. 말이 많아지면 이야기가 새어나간다. 대신 나는 국밥을 더 팔았다. 더 바쁘게 움직였다. 일부러 지쳐 보였다. 상대가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청담동은 상대가 약해 보일 때 가장 잔인하다. 나는 그 잔인함을 이용할 생각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입 밖으로 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아주 작게 불렀다. 살아있든 아니든 이 싸움의 중심은 그 이름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뒤로 갈 수 없다는 걸. 시장은 이미 움직였고 청담동도 이미 감지했다. 다음 단계는 피할 수 없는 충돌이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다. 쌓이다가 터질 자리, 그 시작을 내가 여는 것. 행사 당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시장은 늘 소란스러운데 그날은 내 귀에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국밥솥에서 나는 김도 손님들 목소리도 모두 멀게 느껴졌다. 몸은 시장에 있었지만 머리는 이미 청담동에 가 있었다. 오늘은 확인의 날이 아니라 노출의 날이었다. 내가 먼저 들이밀지 않아도 저쪽이 나를 보게 만드는 날. 청담동 행사는 늘 거칠애가 화려하다. 겉으로는 자선, 문화, 전통 같은 말로 포장하지만 속은 다르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카메라가 있고 기록이 남는 자리. 저 집안이 가장 조심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확신했다. 이 자리에서는 함부로 쫓아내지 못한다는 걸. 조용히 밀어내는 집안도 눈이 많은 곳에서는 손을 묶는다. 나는 시장 사람들 사이에 섞여 그 근처에 있었다. 눈에 띄지 않게 평범한 노인 하나처럼.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다. 막을 이유가 없었다. 나는 그저 구경꾼처럼 서 있었다. 하지만 내 시선은 하나였다. 며느리. 그리고 그녀의 목. 은장도는 그날도 빠지지 않았다. 옷 안쪽에 살짝 숨겨져 있었지만 움직일 때마다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행사가 시작되자 사람들의 시선은 무대와 주최 측으로 쏠렸다. 나는 그 틈을 이용했다. 가까이 가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 오래 있었다. 존재를 지웠다. 청담동 사람들은 투명한 사람을 잘 보지 못한다. 그게 그들의 약점이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웃을 때도 인사할 때도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모습이 내 눈을 찔렀다. 저건 결혼이 아니라 관리였다. 나는 그 사실을 더 많은 사람이 보게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기다렸다. 순간이 오기를.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누군가가 며느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고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때 옷깃이 조금 열렸다. 은장도가 조금 더 드러났다. 반쪽의 끝. 그리고 그 흠집. 나는 그걸 확인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확신이 완성됐다. 내 딸이었다. 아니면 세상이 나를 이렇게까지 시험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그때도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움직였다. 행사장 한쪽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었다. 시장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익숙하다. 이유 없이 사람이 모이면 이유는 곧 생긴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속삭였다. 시선이 며느리에게로 조금씩 돌아갔다. 나는 그 흐름을 탔다. 그 집안 쪽에서 먼저 반응이 나왔다. 시선이 왔다. 불편한 시선. 나를 향한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긴장한 기색이었다.
누군가가 며느리의 앞을 막고 누군가가 그녀를 안쪽으로 이동시켰다. 나는 그걸 보며 알았다. 저 집안은 이미 은장도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은장도를 보는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니라는 걸. 그날 행사는 끝까지 조용히 진행됐다. 소란은 없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신호였다. 물이 너무 고요하면 그 안에서 무언가가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오늘은 싸운 날이 아니다. 오늘은 판을 드러낸 날이다. 저 집안이 이제 나를 무시할 수 없게 된 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확신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확신은 단단했고 두려움은 현실적이었다. 저 집안은 이제 움직일 것이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그 움직임은 나를 향할 것이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잠들기 전 은장도의 다른 반쪽을 다시 쥐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선택이 아니었다. 저쪽이 먼저 치고 나올 차례였다. 청담동 쪽에서 먼저 움직일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다. 다만 그 방식이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다. 소리 없는 공격은 소문보다 빠르고 칼보다 깊다. 시장에서 배운 싸움과는 전혀 달랐다. 그쪽은 싸움을 없던 일로 만드는 데 익숙했다. 이상 신호는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됐다. 평소처럼 장사를 하던 어느 날 카드 결제가 갑자기 막혔다. 기계 문제라고 했다. 다음 날엔 가스 점검이 나왔다. 그 다음 날엔 위생 점검이었다. 하나하나 보면 우연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패턴을 읽을 수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불편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나보다 훨씬 위에 있었다. 며칠 뒤 더 노골적인 일이 벌어졌다. 시장에서 나를 오래 봐온 상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 요즘 위에서 얘기가 좀 돌아요. 위라는 말 하나로 충분했다.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 없었다. 누군가가 나를 문제로 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국밥집 하나를 없애는 건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그걸 알기에 더 침착해졌다. 그날 밤 집 앞에 모르는 차가 서 있었다. 시동은 꺼져 있었고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감시였다. 공포를 주기엔 너무 노골적이고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확했다. 나는 문을 열고 나가지도 커튼을 걷지도 않았다. 대신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 할 것이다. 나는 반응하지 않았다. 며느리 쪽에서도 변화가 보였다. 행사 이후 TV에서 그녀의 모습이 사라졌다. 외부 일정이 취소됐고 사진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게 저 집안의 방식이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숨긴다. 사람도 함께. 나는 그 사실을 보며 분노보다 냉정을 택했다. 감정은 그들이 원하는 반응이었다. 시장 쪽에서도 압박이 시작됐다. 납품이 늦어졌고 거래처가 말을 아꼈다. 나와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그게 그들의 계산이었다. 혼자만 치지 않는다. 주변을 먼저 흔든다. 나는 그 의도를 정확히 읽었다. 그래서 더 조용해졌다. 장사를 줄이지도 소리를 키우지도 않았다. 그대로 있었다.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큰 반격이었다. 그 와중에 결정적인 말이 하나 들어왔다. 그 집에서 할머니를 알아봤대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길게 내쉬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어졌다. 그들은 나를 지우려 했고 나는 지워지지 않았다. 그 차이가 싸움의 방향을 정했다. 그날 밤 나는 시장 사람들을 다시 불렀다. 이번엔 확인이 아니라 공유였다. 지금 상황 압박의 방향 그리고 다음 수순. 나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건 말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만 분명히 했다. 이 싸움은 뒤로 물러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보여줄 차례라는 것. 나는 그날 처음으로 결론을 생각했다. 이 싸움의 끝은 타협이 아니다. 인정이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이 보게 만들 것이다. 나는 이미 증거를 모았고 사람을 모았고 판을 깔았다. 이제 남은 건 가장 아픈 지점을 정확히 치는 일뿐이었다. 다음 단계는 위험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통쾌할 순간이기도 했다. 이제 참교육의 문이 열린다. 나는 그날부터 움직임의 방향을 바꿨다. 버티는 싸움은 끝났다. 이제는 보여주는 싸움이었다.
그들이 가장 숨기고 싶은 것, 가장 드러나면 안 되는 지점. 그걸 정확히 찌르지 않으면 이 판은 끝나지 않는다. 재벌가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소리치거나 매달리는 게 아니다. 스스로 입을 열게 만드는 것이다. 증거는 이미 내 손에 있었다. 목에 걸린 반쪽짜리 은장도. 그 물건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25년 전 딸이 집을 떠나기 전날 밤 내가 쥐어준 물건이었다. 두 쪽으로 나뉘어 한쪽은 딸에게, 한쪽은 내 손에 남았다. 다시 만날 나를 믿으면서. 나는 그 절반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다. 달고 달아 윤이 사라진 그러나 형태만은 또렷한 절반. 그날 밤 나는 상자에서 은장도를 꺼냈다. 손에 쥐는 순간 확신이 들었다. 이 싸움의 핵심은 혈연도 동정도 아니다. 연결이다.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 물증. 말보다 강한 증거. 나는 그걸 세상 앞에 내놓을 준비를 했다. 시장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였다. 상인회장은 과거 기록을 파고들었고 사진관 사장은 오래된 행사 사진을 뒤졌다. 누군가는 그 집안 행사에 들어갔던 케이터링 명단을 찾았고 누군가는 병원 기록의 빈 구멍을 확인했다. 아무도 대놓고 묻지 않았다. 질문은 위험했고 기록은 안전했다. 우리는 기록을 모았다. 가장 결정적인 건 며느리의 과거였다. 공식 이력에는 없는 공백. 이름이 바뀐 시점. 주소가 사라지네. 그 공백이 딱 25년 전과 맞아떨어졌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다. 나는 그 공백 위에 은장도의 반쪽을 올려놓았다. 퍼즐은 스스로 맞춰졌다. 그 사이 압박은 더 거세졌다. 위생 점검 결과가 나왔다. 애매한 문장, 애매한 기준. 고치면 된다는 말과 함께 지켜보겠다는 문장이 따라붙었다. 나는 고쳤다. 그리고 더 깔끔해졌다. 그들이 트집 잡을 틈을 없애는 게 첫 단계였다. 두 번째 단계는 그들이 트집 잡을 수 없는 진실을 내미는 것이다. 나는 한 통의 편지를 썼다. 받는 이는 한 명이 아니었다. 언론도 법도 아니었다. 그 집안 내부였다. 짧고 단정하게 사실만 적었다. 은장도, 사진, 날짜, 공백의 연표. 요구도 협박도 없었다. 대신 마지막 문장 하나만 넣었다. 확인하시고 답을 주십시오. 답은 빨랐다. 확인 요청이었다. 비공식 접촉. 조용한 자리. 사람은 셋. 말은 적었다. 그들의 눈은 흔들렸고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 싸움에서 처음으로 그들이 질문을 던졌다. 나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질문 자체가 인정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밤 다음 수순을 정했다. 이제 공개의 문턱에 섰다. 문을 열면 세상이 본다. 열지 않으면 그들이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들면 된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다. 진실은 숨겨질수록 값이 올라간다. 다음 단계는 선택의 시간이다. 그들이 인정할지 끝까지 부정할지. 어느 쪽을 고르든 사이다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시장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버티는 국면은 끝났고 이제는 치는 국면이었다. 이 싸움은 감정으로 하면 지는 싸움이었다.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울부짖는 피해자가 아니라 조용히 준비된 증거라는 걸 나는 평생 장사하면서 배웠다. 청담동 그 집은 완벽해 보였다. 돈, 인맥, 언론, 법무팀까지. 흠잡을 데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완벽한 구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오래 숨긴 비밀 하나가 꼭 있다. 그 비밀은 대부분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람의 흔적은 아무리 지워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다시 은장도를 꺼냈다. 반쪽짜리 은장도. 시장 사람들에겐 그냥 오래된 장신구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내겐 딸의 숨결이 남아있는 물건이었다. 그날 TV 속 재벌가 며느리의 목에서 본 바로 그 모양. 문양의 흠집, 손잡이의 마모, 끝부분의 미세한 균열까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조각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확인이 아니라 대조를 시작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감정이 아니라 날짜로. 시장 상인들 중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구석구석을 드나든다. 웨딩홀, 장례식장, 대기업 행사, 정치 후원 모임까지. 그 연결고리를 타고 나는 조용히 정보를 모았다. 이름은 바뀌어 있었지만 얼굴은 바뀌지 않았다. 며느리의 과거는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다. 학력, 경력, 가족관계. 너무 깨끗했다. 오히려 그래서 이상했다.
20대 초반부터 갑자기 시작되는 기록. 그 이전은 공백. 그리고 그 공백의 시작 시점이 딸이 사라진 해와 정확히 겹쳤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청담동 쪽에서도 움직임이 빨라졌다. 이번엔 점검이 아니라 사람이 왔다. 정중했지만 단정한 태도. 말은 돌려 했지만 요지는 하나였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것. 대신 도움을 주겠다는 암시. 장사 유지, 생활 보장, 조용한 합의.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싸움의 끝이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은장도의 반쪽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들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 반응 하나면 충분했다. 설명도 증명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날 밤 나는 시장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제 곧 크게 한번 흔들릴 거라고. 하지만 겁낼 필요는 없다고.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진실은 늦게 오지만 올 때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만든다고. 시장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판이 어디로 가는지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외부 일정은 전면 취소. 공식 석상에서도 사라졌다. 그건 부정의 신호였다. 인정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사람을 숨긴다. 나는 그 사실이 오히려 나를 더 확신하게 만들었다. 맞다는 뜻이었으니까.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였다. 누가 먼저 입을 여느냐. 내가 세상에 말할지 그들이 집 안에서 먼저 무너질지.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르면 진다. 대신 가장 아픈 지점을 정확히 겨냥한 채 기다렸다. 다음 단계에서 그들은 더 이상 돈으로도 말로도 막을 수 없는 선택 앞에 서게 된다. 결정의 날은 내가 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정했다. 늘 그렇듯 힘을 가진 쪽은 자신들이 마지막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순간을 택한다. 그게 그들의 오만이었다. 청담동 그 집안의 대형 공식 행사. 재단 기념식이었다. 언론이 모이고 후원자들이 줄지어 앉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자리. 그 며느리는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숨기기엔 판이 너무 커졌고 빠지기엔 눈이 너무 많았다. 나는 TV 중계를 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날 아침 시장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오늘 무언가 터진다는 걸. 나는 국밥을 끓이지 않았다. 대신 상인회에서 모아준 자료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섰다. 낡은 가방 안에는 반쪽짜리 은장도, 연표, 공백의 기록, 그리고 그 집안 내부에 보낸 마지막 확인 요청의 답변 사본이 들어 있었다. 답변은 짧았다. 사실무근. 행사는 예정대로 흘러갔다. 축사, 박수, 웃음. 그리고 며느리가 단상에 올랐다. 그 순간 카메라가 목선을 비췄다. 은장도가 보였다. 반쪽짜리. 숨길 수 없었다. 나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수년을 기다린 장면이었다. 그때 내가 준비한 마지막 수순이 작동했다. 행사장 뒤편 기자들 사이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다. 사전에 공유된 자료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사진 대조, 날짜 비교, 공백의 연표. 질문이 생기면 멈출 수 없다. 질문은 질문을 낳고 카메라는 그 질문을 쫓는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가는 게 화면으로도 보였다. 행사는 잠시 멈췄다. 진행자는 시간을 벌려 했고 관계자는 분주히 움직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집안 내부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지금 만나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보았다. 시장 골목의 간판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이 이상하게도 단단해 보였다. 곧 공식 발표가 나왔다. 형식은 점검이었다. 하지만 내용은 사과였다. 개인사에 대한 재검토, 사실관계 확인 중. 그 말들이 의미하는 건 하나였다. 더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 세상은 이미 보고 있었다. 숨길 수 없는 판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직접 봤다. 아니, 딸을 봤다. 말은 거의 없었다. 눈빛만으로 충분했다. 오랜 시간 눌러 담은 공포와 분노, 그리고 이제야 풀리는 숨.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은 세상이 대신 해주고 있었다. 그 밤 시장 사람들에게 전화가 왔다.
할머니 뉴스 봤어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사이다는 아직 남아 있었다. 인정은 시작일 뿐이다. 책임은 이제부터다. 사과문이 나왔다고 끝난 게 아니었다. 인정은 시작일 뿐이고 사이다는 그 다음에 온다. 나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시장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말로 끝나는 일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 며느리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다. 공식 석상에서 이름이 빠졌고 재단 명단에서 직함이 사라졌다. 건강상의 이유라는 말이 붙었지만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건 모두가 알았다. 숨긴다고 해결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세상은 한 번 본 얼굴을 잊지 않는다. 특히 거짓의 흔적이 남은 얼굴은 더더욱.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99.99%. 그 숫자가 나오던 순간 그 집안은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었다. 부정하면 더 큰 파국, 인정하면 통제된 손실. 그들이 택한 건 후자였다. 공식 기자회견. 이번엔 변명이 없었다. 과거의 착오, 관리 책임, 개인적 비극. 듣기 좋은 말들이 줄을 이었지만 그 안에 숨은 진짜 의미는 하나였다.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책임을 지겠다는 것. 나는 TV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늦었지만 반드시 와야 할 장면이었다. 그 다음은 법이었다. 사람을 숨기고 이름을 바꾸고 기록을 지운 데가. 그 과정에서 이득을 본 사람들. 실무자부터 책임자까지 줄줄이 조사 대상이 됐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내려왔고 누군가는 법정에 섰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참교육이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끝까지. 나는 시장으로 돌아왔다. 국밥은 다시 끓였다. 냄새는 그대로였고 손님도 그대로였다. 다만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동정이 아니라 존중이었다. 싸움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간 사람에 대한 시선.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다. 딸은 내 옆에 앉았다. 아직 어색했다. 말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밥을 먹는 속도가 비슷해졌고 고개를 끄덕이는 타이밍이 같아졌다. 피는 그렇게 드러난다. 설명하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그 집안은 조용해졌다.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다. 재벌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전과 같지도 않았다. 가장 중요한 걸 잃었기 때문이다. 완벽한 이야기. 그들이 가장 목숨처럼 지키던 가면은 벗겨졌다. 그걸로 충분했다. 나는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숨지 않았고 가해자는 책임을 졌다. 그리고 세상은 봤다. 시장통 욕쟁이 할머니가 어떻게 청담동을 뒤집었는지. 힘의 크기가 아니라 끈기의 깊이로.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본 당신이라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소리 지르는 분노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끝까지 갔고 그래서 이겼다.